광복 이후 70년,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변변한 자본도 기술도 없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수출을 통해서였는데요. 산업화와 수출을 통해 한국은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60년대 초만 해도 수출이라고는 3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6위의 수출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수출 산업을 이끈 주역들을 만나봅니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대형 아울렛. 매장과 사람들로 항상 빽빽한 이곳은 2001년 최초로 도심에 들어선 아울렛이다. 이 아울렛 건물의 한쪽 벽면에는 독특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벽돌에 하나하나 새겨넣은 글씨들. 60, 70년대 구로공단 내에 있던 수출업체와 창업주의 이름들이다. 진양화성, 진양화성이 이 자리에 제가 70년대에 근무를 조금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우연인치로 이 자리를 제가 이 공장을 사게 돼가지고 이거는 뭐 아주 상당히 큰 인연이 생존해 계시고 사업도 일부 하시고. 이 아울렛은 옛 구로공단의 공장 부지에 세워졌다. 홍성렬 회장은 이 건물을 설계할 때부터 구로공단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고 한다. 한때 한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했던 구로공단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건물의 옥상에 공장을 상징하는 굴뚝 조형물을 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근데 이제 아주 상당히 뭔가 정말 이분들이 없었으면은 아마 대한민국이 좀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만 보면은 저는 참 너무너무나 존경스럽고 아주 훌륭하고. 구로공단이라는 대한민국의 최초의 그 공단의 역사를 좀 살려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 그냥 넘어가다가는 이거는 별 의미도 없어지고 최초의 구로공단에 입주한 회사들 연도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창업주 그거를 제가 자료를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그걸 다 새겨서 이제 벽돌에 그 옆에 이제 염색 지금은 빽빽한 빌딩 숲이 됐지만 홍 회장은 당시 공장들의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여기가 이제 옛날 대우전자라고요. 이 자리가 대우전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 벽산이라고 되는 데가 이제 서울통상 또 그 옆에 건물이 이제 서광이라고. 그는 구로공단과 인연이 깊다. 1970년 서울에 와서 처음 취업했던 곳이 바로 구로공단에 있는 섬유공장이었다. 처음 홍 회장은 스웨터를 짜는 기계를 다뤘다. 어깨 너머 배운 기술로 국내 최초 앙고라 스웨터를 개발한 후 니트 의류 회사를 세워 세계에서 인정받는 회사로 키웠다. 섬유에서 시작해 패션으로 성공한 업계 1.5세대인 셈이다. 이 동네에 들어오면은 우리 패션 업계나 이 패션 산업이 정말 상당히 발전되겠다. 그다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1998년 홍 회장은 구로공단의 빈 공장을 샀다. 구로공단이 패션 아울렛이 되는 것은 무리라는 만류가 많았지만 그는 불이 꺼진 공단에 패션을 입혔다.
예상은 적중했다. 아울렛의 성장으로 구로공단은 의류와 패션의 중심으로 거듭났다. 그는 사람들이 구로공단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1969년, 1964년, 1970몇 년도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이 공단, 수출공단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자리다. 이러이런 공장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설명 안 하면은 이제 뭐 다 후대들한테는 그냥 넘어가죠. 근데 왜 저런 게 있지? 왜 굴뚝이 왜 있지? 이런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서 아, 여기가 그런 그 패션 했던 자리고 정말 그 패션을 계속 이 지역에서 계속 하는 회사가 있구나. (20년) 만에 구로공단은 첨단 산업단지로 변모했다. 60년대 구로동은 허허벌판이었다. 정부는 수출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수출을 위해 대규모 수출공단을 조성했다. 국가 주도의 최초의 산업공단이었다. 가동 첫 해, 섬유, 가발, 신발, 전자부품 등 31개 업체가 구로공단에 입주했다. 공장을 가득 채운 건 젊은 근로자들이었다.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섬유, 봉제 산업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었다. 1971년엔 수출 10억 달러 중 1억 달러가 구로공단에서 나올 만큼 중요한 수출의 전진기지였다.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온 사람들이 구로동으로 몰렸다. 30mm 온다고 막. 인천의 한 인형 공장. 60년대부터 인형을 수출해왔지만 지금은 주문받은 인형만 생산한다. 30년이 지났지만 인형을 만드는 방법은 그대로다. 그중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인형이 있다. 못난이 인형이다. 70년대 귀한 텔레비전 위에 명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못난이 삼형제. 어렵게 살았던 시절 사람들은 못난이들의 다양한 표정을 보고 위안을 얻었다. 공장에는 다양한 못난이 인형들이 남아있다. 공장을 줄이고 이전할 때도 보관해온 덕이다. 70년대 못난이 인형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수출을 위해 못난이 인형은 표정과 동작, 머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인사장의 공장도 정신없이 돌아갔다. 수출을 이제 외국에 이제 문을 열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밀려오는 것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대기업체에서 사다가 조그만 기업들까지 다 물 흘러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수출 대행하는 업체에서 수주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뭐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60년대 완구는 미국이나 일본의 캐릭터를 주문 제작으로 생산하는 방식이었다. 우리에겐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많은 공장의 근로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만든 완구는 60, 70년대 전 세계로 팔려나갔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헤이리 마을에는 오래된 장난감들을 모아놓은 장난감 박물관이 있다. 이곳에 들어서면 시간은 60, 70년대로 되돌아간다. 양철과 플라스틱을 조합해 만든 로봇, 양철로 만든 개구리 등 모두 60, 70년대에는 귀한 장난감들이었다. 장난감은 70년대 효자 수출 상품이었다. 장난감 역시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만드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 장난감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양철 로봇 장난감이고요. 68년도에 나온 캡틴 로봇이라는 장난감입니다. 이 장난감의 특징은 태엽이 있어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요. 보시면 가슴에 라이터 돌이 내장되어 있어서 불꽃이 나가요. 장난감을 수출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가 동원됐다. 수출된 장난감은 당시에는 최고급 장난감이었다.
수출을 위해 장난감은 더욱 다양해졌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장난감은 주로 유럽과 미국에 팔렸다.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 장난감은 진화를 거듭했다. 더욱 정교해지고 세련돼졌다. 최고급 장난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특히 조립 완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70년대 초 200만 달러였던 장난감 수출액은 채 10년이 안 돼 100배 증가해 2억 달러까지 치솟는다. 장난감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걸맞는 그런 수출 효자 상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캐나다, 일본, 미국, 이탈리아, 그리고 호주, 영국 등등으로 굉장히 많은 장난감이 수출이 됐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장난감은 저가의 장난감이 많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수출됐던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다 만들어 팔아라. 수출이라는 한 길로 매진한 성과는 놀라웠다. 60년대 초 연간 3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은 1964년 1억 달러를 돌파했고 70년엔 10억 달러, 77년엔 100억 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이곳은 구로공단에 위치한 노동자 체험관입니다. 1970년에 발표된 수출 행진곡. 이 곡에는 수출만이 살 길, 비약의 발판이라는 노랫말이 나오는데요. 수출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려는 우리의 열망이 느껴집니다. 이후부터 한국의 수출은 본격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는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더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현장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리봉 시장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쉼터이자 놀이터였다. 윤혜련, 강명자 씨는 70년대 봉제 공장에서 일했다. 시장에 들어서자 두 사람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기억은 선명하다. 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밤늦게 24시 풀로 돌았잖아, 그때. 이게 가게가. 그러니까 아무 때나 와서 돈 없고 이러니까 외상으로 줬던 곳이 이제 감자탕집, 순댓국. 우리는 계단바나 중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가리봉 시장은 여전히 저렴하다. 공단 노동자들은 힘든 노동을 해장국과 한 잔의 술로 달랬다. 가게들은 바뀌었지만 거리는 그대로다.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도 가리봉 시장이었다. 17살부터 공장에서 일했던 강명자 씨는 이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우리 신랑 친구들이 거기도 한 5-6명이 왔더라고요. 우리도 한 5-6 다니는데 어디서 못생긴 것들이 와가지고 살려달라니 절로 가라고. 우리는 이제 겁나죠. 다른 남자들이 와서 막 찝쩍거리니까 무섭고 못 놀고 이러니까는 아는 처지에 갔더니 세상에 못생겼다고 가라고. 내 친구들이 다 놀래요. 어떻게 해서 그 인간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냐고. 결혼식도 안 하고 산 게 우리 큰딸이 지금 25살이에요. 강 씨가 신혼 살림을 시작했던 곳도 가리봉 시장 골목 아니었다. 당시 공단의 근로자들이 살던 주택은 좁은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벌집이라 불렸다. 네, 저 두 번째 집에 문을 열면 부엌이에요. 그러고 나서 또 바로 부엌문 열면 방문이 있어요. 거기는 그때 뭐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뭐 살림을 다 갖춰놓고 사는 게 아니라 비키니 옷장 하나 하고 트렁크하고 상 위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책상 겸 테레비 하나 놓고 그리고 다락에다는 뭐 이런 거 넣고 빨래도 빨아서 부엌에다 널고. 70년대 수출이 증가하면서 공단도 활기를 띠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가리봉 시장 골목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소녀들이었다. 윤혜련, 강명자 씨도 10대였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하루 16시간의 철야 노동도 감내했다. 쏟아지는 잠은 약으로 이겨냈다. 6명. 그때 바카스는 비싸서 잘 먹지도 못했어. 먹었어요. 타임약 먹었지. 내가 약사님은 그때 약사님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때 언제부터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30년 넘었어요. 그쵸? 이번 주가 30년이야. 네, 딱 30년이요. 두 사람이 함께 기억하는 음악다방. 고된 노동 속에서도 그녀들을 위로해준 건 음악이었다. 소녀들이 듣고 싶던 서정적인 음악은 공장에서는 들을 수 없었다. 김모리 소녀를 어떻게 부른가 처음에? 그런 노래들은 세월아 내월아 처진이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숟가락 집어넣고 달랑달랑 흔들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봤어? 지금도 하는데. 지금도 해? 술 먹다가 웃겨 좋았어. 지금도 해. 흰 머리 소녀야 등대지기 얼어붙은 달그림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노동집약적 산업. 철야는 일상이었다. 언니 왜? 한 달에 120시간이라고 연장한다고 생각을 해봐. 다리가 지나. 한 달에 120시간. 언니는 야근 안 했어? 밥 먹듯이 했다. 밥 먹듯이. 언니도? 내 청춘을 갖다가 그냥 완전 노동으로 그냥. 여성 근로자들은 월급을 쪼개 집으로 붙였다. 그들의 희생 덕에 오빠와 남동생은 학교를 마쳤다. 그 얼마 안 되는 걸 모르고 그것이 살림의 보탬이 되고 뭐 등등 하는 그런 좋은 일화들이 당시에 여러 가지 소개가 됐습니다. 읽어보면 참 뭐 거의 눈물 겹도록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젊은 여성 근로자들이 보호수를 받아서 살림의 보탬이 되고 동생들은 학비를 대주고 뭐 이런 등등이 하나의 그 뭔가 싹이 트기 시작한 거다. 그런 밑거름이 바로 그런 싹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 경제라는 이 그 거목이 생겼다고 봅니다. 어디 다리봉사에 가봤는가? 아니 여가 내가. 여기는 수도과 공동 수도꼭지였나 보다. 맞아. 구로동에 말하는. 밥도 해 먹고 그런 집들인데. 체험관에는 당시 쪽방을 재현해 놓았다. 성인 2명이 누우면 빠듯한 좁은 공간에서 여성 근로자들 서너 명이 함께 살았다. 공장은 주야간 2부제로 돌아갔고 벌집 주변은 늘 연탄가스로 자욱했다. 사고도 잦았다. 언니 난 세상 하직할 뻔했다니까. 이렇게 가스를 품어내는 이렇게 돌아가는 후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선이 고장이 났는가. 잠을 자는데 이게 그래서 사람이 죽나 봐요. 이게 좀 사람이 이게 감각도 없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땅을 딛는데도 이렇게 붕 뜨는 툭 쓰러지고. 구로동에 있는 취업 자활센터. 윤혜련 씨는 이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지역 주민들의 취업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바닷가에서 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가면서 학업을 중단했던 윤 씨는 77년 정부가 도입한 산업체 특별학교에 진학했다. 공장 일과 학업을 동시에 하는 건 몹시 고된 일이었다. 하지만 배울 수 있어 행복했다. 제 밑에 동생이 3명이나 있거든요. 어려우니까 제가 일반 고등학교 간다는 것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방송통신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철야를 끝내고 그 새벽에 5시, 6시 일어나서 그 방송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강명자 씨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재봉틀을 돌린다. 한때는 사람들로부터 수출의 역군이라 불리던 시절도 있었다. 수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현장은 언제나 강행군이었다. 수출하는 것들이 이제 구로공단에 와서 내가 이 수출이 납기일이 지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고 급하면 배로 비행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싸죠. 우리가 만들어진 공간에 시간에 맞춰서 배로 선착을 해서 배로 가야지 그게 좀 싸게 맥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날짜에 대한 그 계약 날짜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강 씨는 17살의 상경에 언니를 따라 공장으로 갔다. 공장에서 11년을 일했다. 강 씨는 여전히 재봉틀을 좋아한다. 손 가는 대로 움직이는 재봉틀이야말로 가장 정직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강 씨는 평생을 재봉틀처럼 정직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다.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 당당하게 살아왔다. 나는 지금도 내 자식들이나 또한 나를 아는 나를 아는 모든 이들에게도 나는 미싱사이고 내 삶이 거짓이었고 떳떳하기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다. 모두가 고생을 해도 어려웠던 시절. 부모 형제의 생계를 위해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고향을 떠나 공장으로 왔다. 10대 소녀들은 학업도 포기하고 청춘도 포기했다. 월급은 모두 가족에게 보냈다. 그러한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여성 근로자들에겐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꿈이 있었다. (1975년) 가수 둘다섯이 여성 근로자들을 생각하며 부른 노래가 긴머리 소녀다. 둘다섯이 공연을 오면 공단은 울음바다가 됐다. 빗소리 들리면 떠오르는 모습 달처럼 탐스런 하얀 얼굴 우연히 만났다 말없이 가버린 긴 머리 소녀야. 눈먼 아이처럼 귀먼 아이처럼 징검다리 건너도 개울 건너 작은 집에 긴 머리 소녀야. 왜 갑자기? 근데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저의 그 삶이 만약에 이렇게 좀 힘들었다, 뭐 사람들이 아팠다 이럴 때 그때는 뭐 힘들지 않고 나는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 그런데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조금 이렇게 치료가 되는 느낌? 그때 어려운 그것이 좀 이렇게 치료되고 보상받는 느낌? 이런 게 좀 있어요. 공단에서 보낸 40년의 세월. 그녀들의 삶은 어머니, 이모, 누나들의 삶이었다. (6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출은 (70년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이 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한국의 수출도 진화하는데요. 컬러 텔레비전 같은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개발하고
무역의 광개토 대왕이라 불리는 종합상사맨이 전 세계를 누비게 된 것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은 미국의 원조였다. 하지만 원조 물자는 소비재에 불과했다.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돈이 필요했다. 하지만 생산되는 것이 없었던 우리는 팔 게 없었다. 돼지, 오징어 같은 농수산물을 팔아서는 돈이 되지 않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광물이나 오징어 같은 1차 산물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필요한 물건을 국내에 생산 못하니까 국내에서 생산하자. 이런 쪽의 주장이 아주 강하게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거기에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무언가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것은 수출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수출. 그래서 수입 대체에서 수출 주도형의 경제정책의 중심이 주도감, 수출 대체 쪽에서 수출 주도형 그런 경제정책으로 옮겨간 거죠.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수출할 상품이 없었다. 돈이 되는 수출 상품을 찾아야 했다. 미국과 유럽으로 조사단이 떠났다. 박사님 이리 와보세요. 여기 하는 거 취하는 거 있대. 뭐가 있어? 아주머니들이 줄 서 있더라고. 물건 사려고.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요. 세상에. 노랑대가리 있잖아. 노란머리. 체크한 머리 가발 있잖아요. 이걸 살려고 줄 서 있어. 체크한 머리 가발. 시골 우리 째시면 그래요. 우리 시골에 가면 긴 머리 많대. 오리지널. 이거 자르면 말이야. 이게 뭐 세계 팔린대. (60년대) 후반 전병직 회장은 가발 공장에서 일했다. 한국 가발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공장은 바빴고 활기가 넘쳤다. 가발 디자이너로 변신한 전 회장은 새로운 가발들로 미국 시장을 확대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 비비고 일어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밥 먹기 전에도 일하다가 밥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그 작업 시작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그때만 해도 작업하는 게 도급제가 많았어요. 가발을 하나 만들면 얼마 이렇게 주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버는 재미로 작업하는 시간도 아닌데도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잠깐 나와서 또 아침 먹고 들어가서 또 작업하고 이러는 게 보통 하루에 15, 6시간씩 근무합니다. 가발은 여성 근로자들이 만들었다. 정부는 가발 기능 양성소까지 세워 가발 산업을 육성했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은 60년대 후반 최대 수출 상품이 됐다. 가발의 최대 시장은 미국이었다. 미국에서 가발 사업으로 성공한 교민들도 많아졌다. 전성기였던 당시 헐리우드는 한국산 가발의 주요 고객이었다. 70년대 이때 한국 교민들이 미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가발 때문에 그 정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발만 가지면 그거 팔아가지고 정착하고 돈도 다른 비즈니스보다 돈도 많이 벌고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 성공하신 그렇게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들이 대부분 가발을 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은 유럽에 전병직 회장도 세계 최초의 컬을 개발해 세계 1위 가발 업체로 성장했다. 모두가 수출만 바라보고 달렸다. 이 무역회사 다니는 사람은 통금 위반을 좀 해도 그 상당히 경찰서 뭐 이런 데서도 그런 걸 배려해 줬습니다. 통금 위반도. 그래서 뭐 그런 걸 경찰에서 파출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야간 통행증을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이 온 국가에서 무역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저 조그마한 일까지도 그렇게 신경 써서 다 수출하는데 협력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가발은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며 수출 성장을 이끌었다. 수출의 폭발적인 성장 뒤에는 정부의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가 있었다. 대통령 주도로 매월 수출 확대 진흥회의가 열렸다. 즉석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매월 수출 업체, 수출 관련 기관, 유관 기관 전부 다를 모아놓고 수출업자가 애라고 해서 마음 놓고 얘기하라. 그런 리더십이 없었던들 우리 그때 잠자던 우리 산업계가 기업들이 정말 맨손 들고 수출 일선에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수출만이 살 길이란 구호가 전국을 뒤덮었다. 수출 상품을 연구하기 위한 기구도 만들었다. 71년 개관한 수출정보센터는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을 상대로 수출 상품 공모전도 실시했다. 71년부터 75년까지 3,600여 건이 응모됐고 313건이 선정됐다. 전 국민이 수출의 전사였다. 장난감 기자 모형. 그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개인이었어요, 그냥. 그때는 회사도 없었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걸 해봐서 그 청와대 확대회 때 그 시연을 했습니다. 특선이 당첨이 됐는데 그 사람은 70년대 수천만 불에 사몽사라는 기업을 만들어가고 성공적이죠. 충남 논산에 살고 있는 남상빈 씨.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남 씨는 퇴직 후 바로 고향으로 귀촌했다. 남 씨는 60년대부터 무역회사에서 일했다. 주된 업무는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었다. 수출 최전선의 전사였던 당신은 쉬는 날이 거의 없었다. 농부의 삶도 한가하진 않다. 하지만 여유가 있다. 이렇게 조그맣게 텃밭 마련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온갖 작물을 다 심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 겨울에는 이게 난방이 화목 보일러야. 그 하려면은 산에 이제 나무 하러 가야지. 남 씨가 맡은 첫 수출품은 양말이었다. 당시 섬유는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상품이었다. 남 씨에겐 신제품 양말을 수출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이걸 립브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더블 실린더라고 그래. 이게 이제 신축성이 더 좋다 그런 얘기고. 그 신입사원 시절부터 이제 처음에 양말을 개척하기 시작해서 그 내가 별명이 남양말인데 과장할 때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한 셈이죠. 별명이 남양말이셨어요? 원래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사무실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양말이 가득 든 트렁크를 들고 10년 동안 유럽을 누볐다. 당시 한국산 섬유는 인기가 좋았다. 품질은 좋고 가격은 저렴했다. 게다가 한국 상사면들은 친절했다.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통관, 배송 업무까지 바이어들을 대신해 처리해줬다. 뛰어난 서비스 정신은 해외 바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전 세계를 떠도는 행상이라 견본을 가지고 그냥 이런 큰 가방에 여행용 가방에 견본을 있는 대로 챙겨가지고 찾아가서 파는 그런 스타일에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 삼성물산이 그 양말류 수출로 해서 1등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내 기억에 3천만 불인가 수출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물량으로 봐서는 엄청난 양이죠. 한 타에 뭐 사업을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3천만 불이라면 그 물량을 계산해 보시오. 엄청난 양을 만들어냈던 거야. 7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수출 상품도 진화한다. 자본과 기술이 쌓인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눈을 돌렸다. 전자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컬러 TV가 개발된 것도 이때였다. 천방미 씨는 당시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컬러 TV 개발을 주도했다.
저희가 흑백 테레비를 처음에 생산할 적에 일본의 그 모 회사하고 기술 제휴를 맺어가지고 흑백 테레비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흑백 테레비를 그렇게 생산하더라도 부품을 전부 그 회사에서 들여다가 주기 때문에 비싼 값에 사야 되고 파는 값도 또 싸게 팔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고 싸게 팔아고 이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만들어도 이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냥 매여 있는 꼴이 되니까 그런 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밀고 나갔던 거예요. 컬러 TV는 당시 최고의 고부가가치 수출 상품이었다. 14인치 컬러 TV의 크기도 최대한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사이즈로 디자인했다. 이 텔레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이 사이즈가. 왜요? 컨테이너 얼마만큼 최대로 많이 넣을 수 있느냐 그 사이즈를 만들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에 몇 대를 넣을 수 있느냐 그걸 n분의 1 해가지고 사이즈를 정했어요. 수출을 위해서? 예. 뭐 많이 실어야 되니까. 하지만 선진국 시장은 만만치 않았다. 종합상사 주재원이었던 김영원 씨는 당시 전자시계를 팔기 위해 파나마에 머물던 중이었다. 77년 김영원 씨에게는 전단지 한 장과 함께 컬러 TV를 팔아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갖고 있는 것은 흑백 사진 한 장, 거기에다가 컬러 TV에 대한 사양적인 카탈로그 한 장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컬러 TV 시장 1위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다. 김 씨는 전단지를 들고 파나마의 전자상가를 다 돌았다. 우여곡절 끝에 김 씨는 계약에 성공한다. 340대의 컬러 텔레비전이 첫 수출된 것이다. 이후 금성도 컬러 텔레비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컬러 텔레비전은 새로운 효자 수출 상품으로 떠올랐다. 정말 감회가 깊죠. 지금 세계 컬러 TV 시장의 마켓시ェ어 1위라고 하는데 이게 참 격세지감이 있는 거죠. 파나마의 그 첫 수출은 삼성전자의 그 컬러 TV 발전의 시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70년대 컬러 TV는 100% 수출을 해야 했다. 국내에서는 흑백으로만 방송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 수출의 추억은 이제 옛말이 됐다. 2006년도부터 한국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굳건히 고수하고 있다. 이게 수출 상품이 고도화되면서 판매 방식도 진화한다. 배경으로 런던 브릿지. 우영태 씨는 67년부터 무역회사에서 일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브리티시 뮤지엄이고. 이게 초기에는 오 씨도 가방에 수출품을 넣고 전 세계의 바이어들을 찾아다녔다. 이런 스타일인가 나 모르겠는데 삼손아이트. 보따리 행상이었다. 이 두 개를 이제 끌고 이제 세일들 나가는 거요. 보도를 드르륵 소리를 내면서 이제 다니는 거요. 그러면은 그 서양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뭐 저런 사람 그런 사람이 드무니까. 당신이야. 그런 나라고. 사람들 앞에서 제품을 펼쳐야 할 때면 부끄러울 때도 많았다. 이제 내보다가 선임이야. 하지만 70년 중반 종합 상사가 되면서 영업은 달라진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과감해졌다. 74년도에 2억 불 한 번, 75년도에 3억 불 한 번, 이래가지고 1억 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수출 우리 실적이라는 게 3, 4천만 불밖에 안 됐어요. 억 불이라는 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수출 드라이브를 하니까 종합상사 이제 1호를 받아가지고 74년도 1억 불, 75년도 3억 불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75년 정부는 일본의 종합상사를 본따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한국의 무역회사는 영세했고 경쟁도 치열했다. 해외 시장의 변화에도 취약했다. 전문화, 대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 양말, 뭐 신발, 그 의류, 뭐 가발 등 그런 아주 단순한 경공업 가공 제품에서 조금씩 가공도가 높여져 가서 기술이 달려가고 그다음에 시설이 갖춰지는 이런 수출 구조가 조금씩 고도화가
돼 가게 되는 겁니다. 5대양 6대지로 넓히 우리 수시장을 확대해가고 또 품목을 다양화하고 뭐 이런 등등의 요청이 합해져 가지고 그런 종합상사 제도로 가게 됐다고 봅니다. 상사맨의 활약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70년대 상사맨으로 세계를 누볐던 이들이 옛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당시의 무용담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아주 그 모습이 아주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더라고. 그래 그 길에서 소리 질렀어. 야, 너 키가 크냐? 내가 오늘은 더 크다. 근데 부삽을 내가 LA에서 어떻게 팔아? 아무도 살 사람이 없는 거지, 뭐 캄캄한 거지. 근데 야, 참 이게 운 좋게도 말이지. 그해 겨울에 40년 만에 폭설이 시카고에 어디에 시카고에 왔다. 시카고에 하나도 안 남기고 100% 그냥 딱 팔았다고. 상사맨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었다. 수출액이 정해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 했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도 있었다. 제가 상담하러 가면 부족에서 좀 높은 사람이면 뭐 기관총, 수류탄, 권총, 칼 해가지고 사병들이 한 10명이 뒤에서 나하고 상담하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저를 태우고 갔더니 택시 운전수가 막 뛰어오더니 저를 보고 택시 요금을 지금 달래요. 꼭 왜 지금 달라고 그러냐? 나 호텔에 태워다 줘야지. 그랬더니 반군이 쳐들어와갖고 다 철수했으니까 자기도 도망가야니까. 종합상사의 등장은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몸집을 키운 종합상사는 독자적으로 박람회에 참석하는가 하면 새로운 국가도 직접 개척했다. 70년대 후반에는 중남미,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으로 진출하게 된다. 종합무역상사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종합상사를 도입한 지 5년 만에 전체 수출의 40%가 종합상사에서 나왔다. 77년 현대 종합상사에 입사했던 한동수 씨. 한 씨는 요즘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자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다. 우리가 활동했던 것을 우리 애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글로만 남겨가지고 이 다음에라도 한번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사우디에서 건축 자재를 팔았다. 물건을 분류하고 팔고 배달하는 일까지 상사맨들은 홀로 해냈다. 광개토 대왕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저 만주까지 팽창했다면은 저희 세대의 저희들은 전 세계를 7천만 국민들이 먹고 살게 텃밭을 닦아놨다. 그런 영토를 확보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국가에서 나라에서 필요한 분야에 있었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수출 입국 현재 우리나라 산업화를 일군 그 토대를 마련하지 않았나 해서 자부심도 좋고 저는 후회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수출이 연평균 40%씩 상승하면서 한국 경제는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바로 73년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오일 쇼크인데요. 원유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수출에 주력하던 한국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우리는 오일 쇼크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건설을 중동에 진출시켜 오일머니를 또 다른 성장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경기도의 한 택지 개발 현장. 도로를 포장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는 기반시설 공사가 한창이다.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조석규 사장. 안전은 물론 현장의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다. 현장에 지금 제로 애로사항이 뭐인가? 지금 비산먼지 발생 때문에 이제 환경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석규 사장은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금의 회사를 일궜다. 거기 그 사우디는 눈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치마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한번 다져 놓으면 뭐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핵심은 철저한 다짐을 잘해서 치마가 가라앉지 않도록 해야만 시설물이 온건하게 지탱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던 조석규 사장은 78년 중동으로 갔다. 선진 건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사우디의 항만, 공항 건설 현장에서 건설 기술자로 일했다. 환경은 예상보다 많이 열악했다. 햇빛은 뭐 한 46, 7도 좀 이글거리는 태양 저기 하니 참 보통 결심을 하지 않으면 다 참 생활이 어렵다. 이제 말로만 듣던 그런 현실하고는 좀 더 좀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1973년 위기가 왔다.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유값이 급등했다. 배럴당 3달러이던 원유값이 11달러가 됐다.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고 경상수지 적자는 3억에서 20억 달러가 됐다. 정말 오일 쇼크는 우리로서는 말이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소 또 수입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는 기름값이 하루아침에 4배 또는 나중에 뭐 4배씩 뛰는 급격히 그렇게 뛰는 상태에서 우리의 경제 운영에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생겼고 중동에는 오일 달러가 넘쳐났다. 특히 사우디는 대규모 건설 공사를 계획했다. 정부는 중동 건설에 주목했고 건설사들은 중동으로 몰려갔다. 중동 건설 특수가 시작된 것이다. 중동이라는 데가 기름값이 오르니까 산유국들은 하루아침에 수입이 4배, 10배 늘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그런 나라가 눈을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들도 뭔가 공장도 지어야 되었고 아파트도 지어야 되었고 항구도 만들어야 되었고 이런 등등의 돈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게 해서 그런 거 그게 이른바 중동 건설 붐으로 나오니까 한국인들은 사막 한가운데 주택, 학교, 병원은 물론 도로, 항만, 군사시설까지 건설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오일 달러가 국내로 송금됐다. 건설을 위한 자재와 소비재 등 부수적인 수출 효과도 만만치 않았다. 당시 건설로 벌어들인 돈은 한국 총 외화 수입액의 80%에 달했다. 수출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던 77년, 중동 건설 수주액은 80억 달러. 중동 특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사람들이 국내 임금보다는 7배, 8배를 받으니까 그 임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또 각종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물자, 건설 자재라든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출 효과가 되고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오일 쇼크를 이겨낼 수 있는 건 건설업 때문이고 그 건설업이 오일 쇼크를 이겨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업 자본을 형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의 산업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중동 건설의 꽃은 주베일 항만 공사였다. 바다 한가운데 30만 톤급 유조선 4척을 댈 수 있는 항만 건설. 수주액 10억 달러. 우리나라 예산의 25%에 달하는 초대형 공사였다. 이들은 현대건설 직원으로 주베일 항만 공사에 참여했다. 작업은 30m 깊이의 심해 안반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부록 제작한 데서 내가 그 하나 있더라고. 이게 38년 전 사진이야. 당시 오일 쇼크 영향으로 국내에는 일자리가 부족했다. 중동은 근로자들에게도 기회의 땅이었다. 그때가 취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 손 보고 뭐 모래주머니 그냥 들고 뛰고
또 긴 공들을 그냥 서로 간에 얻고 선착순 돌고 말이 그래가지고 선발을 했죠 우리가. 중동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는 총 16만 명이 넘었다. 고생한 만큼 보상도 있었다. 직원들의 경우에는 60만 원, 7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 쌀로 따지면 70가마 정도, 70가마면 1,400만, 1,500만 원 정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즘에도 1,500만 원 받으면 굉장한 그 적인데 그 당시에 1,200만 원 같이 해당하는 금료를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꽤 큰 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때 압구정동에 아파트, 현대 아파트 이런 게 900만, 30평대가 1,000만 원 정도 잘 안 됐어. 주머니가 넉넉해진 중동 근로자들은 한국으로 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다. 대부분 가전제품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카세트 라디오는 귀국 필수품이었다. 중고 골동품들이 모여있는 풍물시장. 이곳에는 중동에서 근로자들이 사온 물건들이 남아있다. 이거 580 아니에요? 이거 580 카세트 라디오는 물론 일제 카메라도 당시 국내에선 보기 힘든 제품들이었다. 중동에서 가져온 가전제품들은 당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제가 많았다. 뭐 직원들, 뭐 긴공들, 뭐 이거 하나씩 다, 이거 하나씩 다 샀어. 이 같은 그때. 야, 일본 사람들 장사한 거야. 여기 있어. 4년의 중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조석규 사장은 토목 회사를 세워 사업을 키웠다. 조 사장도 중동에서 사온 추억의 물건을 간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알람 시계는 가장 애정이 간다. 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완전히 사장들은 78년 4월에 구입을 했는데 좀 거기서 아침마다 이 자명종 소리에 좀 힘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고뇌가 아주 서려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좀 잘 보관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간도 틀리지 않고 지금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카세트 라디오는 이제 작동하지 않지만 그에게는 가전제품 이상의 의미다. 너무 그 당시에 참 피땀 어린 그 열사의 그 찬 증표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간직하고 싶은 애착이 참 끊이지 않습니다. 조석규 사장이 중동에서 보낸 시간은 가족들에겐 긴 기다림이었다. 2살이었던 아들은 6살이 됐다. 이 사진은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은 아버지로서 아픔이다. 얘기 났다는 소리 듣고 접등을 샀는데 와 보니까 이미 접등 저기가 다 끝날 그런 나이가 돼버렸더라고요.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을 닦는 일을 하는 조석규 사장. 중동에서 경험한 토목 기술과 금년 성실함은 그의 삶의 기초가 됐다. 정말로 우리 한국인들의 그 좀 근면, 성실, 부지런함이 이제 오늘의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토대가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들 했습니다. 중동에서, 중남미와 유럽에서, 공장에서 그들은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일했다. 그들이 있었기에 한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가 됐다. 위기에도 좌절하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현재가 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또 다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내가 쭉 살아보니까 우리 노동자가 출세를 하고 기껏 잘 산다라는 것이 집 한 칸 장만원이더라고요. 빌딩도 아니고
어떤 커다란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앞으로 된 집이 있어. 그래 뭐 차도 있어. 뭐 그래 애들 건강하게 크고 가진 자한테는 이게 별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래 나름 이 정도면 성공이지 않을까? 그러면 힘들게 일해도 또 그 환경 속에서 그래. 그때 당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뭐 무역 현장에서 뛰었던 나나 또는 뭐 또 실지만 생산하는 곳에 있던 일하던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담당해서 그런 일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의 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수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종업원, 근로자, 그 다음에 세일스맨, 그것을 기획했던 사람, 또 중동건설에 참여했던 근로자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말 노력이, 눈물 나는 노력이 없었다면 되겠는 얘기야. 그것도 다른 우리 국민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이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의 저력이다. 나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